자, 문정희의 율포의 기억이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 좀 간만에 보는 것 같죠? 세한도 보고 나서 다시 또 간만에 시가 나왔는데, 참고로 이 율포라는 지역은요, 전남 보성, 우리 보성하면 유명한 보성 녹차 유명하지? 전남 보성의 한 포구 지역으로 바로 이 문정희 시인의 고향이랍니다. 그럴 때 이곳은 갯벌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율포. 혹시 갯벌 가본 사람 있나요? 들어가 봤어? 체험? 되게 많이 뭐 하는구나. 경험이 뭐 어땠어? 그냥 그런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가 특이한 게 3월에 입학하자마자 수학여행을 데리고 가서 애들 스키 태우는 학교. 한 오빠한테 나중에 물어봐. 이거 가자마자 3월에 10일, 11일쯤에 정면합을 봐. 첫 그 입학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수학여행을 떠나. 입학한 지 한 일주일 만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선생님은 그 학교 6년 근무하는 동안 대한민국 스키장 다 가본 것 같아. 뭐 강원, 뭐 어디, 하이원, 뭐 무슨 어디, 거기 어디지? 용평 뭐 다 갔어. 평창 어디, 뭐 무주, 뭐 용인, 뭐 양지파인 다 갔던 것 같아. 스키장 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애들 그 스키 강습 배우고, 또 편한 게 뭐냐면 거기 딱 내리는 순간 조교들이 쫙 와가지고 알아서 애들 다 인솔해 간 다음에 알아서 방배등 해주고, 알아서 스키북 나눠주고, 알아서 강습해주는 걸 1박 2일 동안 해주거든. 그 다음 그때 동안 선생님들은 이렇게 풀리한 상태인 거야. 세월호 터지기 전까지는. 선생님들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마시고 고스톱 치고 마시고 고스톱 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2학년 되면 4월에 그 학교 남도 체험을 가. 꼭 갯벌을 가. 그래서 갯벌 가면 항상 애들한테 얘기해. 버리는 옷을 꼭 준비해야 된다. 버리는 옷. 그래서 어떤 애가 아무 생각 없이 저 버리는 옷이에요 해서 그 나이키 흰 티셔츠 입고 온 거야. 우리는 얘기했지. 너 그 옷을 흰색으로 들고 와서 갈색으로 들고 돌아갈 거야 아마. 설마요. 빨아도 안 빠지는 게 갯벌이야 라고 얘기해줬어요. 실제로 얘가 나중에 숙소에서 그 옷걸이에 이렇게 빨아가지고 걸어놨어. 나중에 갖고 가야 된다고. 커피 색깔이 돼 있어. 그 정도 미세하게 그 입자들이 다 박혀. 빨래비누로도 안 빠져. 이렇게 갯벌이. 선생님들 한 분이 애들 중에 몇 명 이런 애들 있잖아. 체험하려고 해서 막 들어가는 애들. 근데 몇 명은 안 들어갈래요. 막 냄새도 나고 더럽고 우리가 굳이 그걸 해야 될 필요도 없고 해서 뚝만 걸어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돌아 나와가지고 버스로 돌아오는 애들을 어떤 선생님이, 그 선생님하고 나이가 같은 선생님이 있어. 허벅지 이만한 선생님이 딱 가로막은 다음에 너희들 갯벌 안 들어가면 오늘 나랑 여기서 씨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한 명씩 와. 갯벌에다 꽂아 한 명씩.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탁 건 다음에 갯벌에 딱 꽂으니까 애들 얼굴이 갯벌에 부딪혀가지고 자기는 갯벌을 오감으로 체험했다. 맛도 맞다 나는. 그 애들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갯벌 맛은 우리 예전에 그 해가 만든 조개를 먹었을 때 그 맛과 비슷했다라고 애들이 그 기행문에 써더라고. 재밌어. 자, 이 율포가 문정희 고향이고요. 시를 보면 전체 3부분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1회부터 6회까지. 자, 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일찍이. 바로 자신의 어릴 적 과거를 회상하는 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찍이. 누가, 어머니가 누구를, 나를 어디에, 바다에 데려간 것은.
어릴 적 체험의 대상인 바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머니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 결과적으로 시를 보면 알겠지만요.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나에게 바다에 데려간 의도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 의도로 나를 바다에 데려가셨는데 어떤 의도였냐면 소금기 많은 푸른 물 이거는요 바다의 겉모습만 본 보편적이고 아무런 의미가 발견되지 않은 그냥 바다로 설명한 표현입니다. 소금기 많은 푸른 물 이것은 바로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한 바다의 모습. 물 뭐라고?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이라고. 이런 걸 보여주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와 바다다 짜다 와 푸른색이다 하는 그런 바다를 보여주려고 어머니가 데려간 게 아니었다.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준 건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즉 썰물이 된 이후에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바로 썰물이 된 이후에 참고로 갯벌 썰물이 된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요. 제일 먼저 짱뚱어라고 해가지고 그 막 물컹물컹 입 크고 나같이 생긴 물고기가 있거든. 걔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막 꼬물꼬물꼬물 막 기어다녀. 그런 다음에 구멍이 뽕뽕뽕 생기고 막 조개 같은 애들 있잖아. 막 꼬막이라든가 이런 애들, 바지락 같은 애들, 그러다가 막 낙지 같은 애들도 막 구멍 속에서 막 살고 있고, 그리고 온갖 생명체들이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래서 갯벌이 꿈틀거리는 모습은 바로 온갖 생명체의 삶의 터전인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 첫 번째 무의미한 바다의 모습은 어머니의 깨달음을 주는 의도와 상관없는 바다의 모습. 이렇게 온갖 생명체들이 삶의 터전인 모습이 어머니가 보여주려 했던 바다의 모습. 이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만 재밌는 거. 뭐냐? 푸른 물, 검은 뻘밭. 우리 푸른색이 희망과 생명력의 색깔로 강인함의 색깔로 나타났던 시 하나 있었지. 바로 직전에 배운 거. 고재동의 새한도. 거기 보면 청소리잖아. 푸른 숨결 풀어내는 청소리잖아. 근데 푸른색이 희망의 색깔이었잖아. 마지막에는 붉은색도 희망이었지만 원래 일반적으로 푸른색은 희망의 색깔, 검은색은 죽음, 어둠, 소멸, 나쁜 색깔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오히려 반대로 뭐가? 푸른 물이 부정적 의미의 색채로, 검은색이 긍정적 의미의 색채로. 색채의 대비가 보통 푸른색이 희망이고 검은색이 죽음이어야 되는데 여기 반대입니다. 푸른색이 무의미한 색채, 그리고 검은색이 생명력의 색채. 독특한 발상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우리 산수유나무의 농사라고 문태준 아저씨 시, 거기서도 물론 대비까지는 아닌데 어떤 색채를 가지고 독특한 발상 보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늘은 무채색인데 그걸 노란색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 독특한 발상인 것처럼 여기도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색깔인 검은색을 긍정적인 생명력의 색깔로 보는 것은 독특한 발상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뻘밭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력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바다로 데려가셨다. 왜냐? 뻘밭에, 원래 뻘밭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법적인 것까지 아니고 그냥 어휘적으로 조금 아쉬운 표현입니다. 펄밭이 맞는 표현인데요. 뻘밭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도 뻘밭을 많이 쓰니까 뻘밭에 위협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뭡니까? 수많은 생명체들이죠. 그것들의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 바로 척박한 환경에서 그 생명체들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 이게 바로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이죠. 이 생명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척박한 환경에서 그런 생명체들이 보여주는 생명력, 생물들이 보여주는 생명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작품 중에 이 작품은 뭔가 되게 좋은 글인데 시원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글 하나가 있었어요. 신흥복 교수의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가다. 기억나세요? 최척전 다음에 배운 거예요.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전에 배운 거예요.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가다. 저는 오늘 소강리 솔숲에서 당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이 엽서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서 그 우람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이 솔숲에서 회초리 들고 오는 엄한 스승님 같았습니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 그래서 경북 보건교에서 200만 지의 나무를 베어내는 현대인들의 무분별한 소비를 막 비판하고 이런 말 나오잖아. 뒤에 가면 솔방울 나와. 솔방울. 신화에서 어떤 아이가 거인에게 잡혀먹혔을 때 솔방울을 쥐고 잡혀먹힌 후 나중에 뭐하게 됐다? 소생하게 됐다는 이야기. 이때 솔방울이 지니고 있는 것. 생명력. 거기에 보면 이런 거 나오고 남산의 소나무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소나무가 떨어지는 솔방울 이런 말도 나오는데 모두 척박한, 그러니까 문명에 의해서, 문명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현대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소나무처럼 버텨내는 힘을 생명력으로 표현한 부분하고 되게 유사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근데 그것까지 가지 마시고, 왜냐면 일 안 읽고 돌아가서 문제 낼 일은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뭐만 보면 됩니까? 바로 갯벌에서 꿈틀거리는 생명들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과거를 떠올린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어머니의 그런 나에게 보여줬던 그런 과거의 기억과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율포라는 곳에서 사색을 통한 의문이 나옵니다. 뭐냐?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자, 여기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의문입니다. 어떤 의문이냐? 첫 번째, 먹이를 건지기 위해 왜 사람들은 무릎을 꺾어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 먹이를 건진다는 것은요, 바로 그들의 노동을 의미하고요. 노동. 뭐를 위해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 그리고 그러한 노동을 위해서 뭐 해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꼬막을 채취한다. 어떻게 해야 돼? 갯벌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다음에 계속 뭐라고 해야 됩니까? 뻘배를 밀면서 무릎 꿇고 가가지고 막 땅을 파야만 꼬막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무릎을 꺾으면서 일해야 될 힘겨움이에요. 노동의 힘겨움. 요게 일단 하나고, 얘들아, 또 하나가 더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까 이 먹이가 뭐야? 위에서 이 먹이를 의미하는 말. 이 먹이가 원래는 그 갯벌에 살고 있는 얘네들이잖아. 숨 쉬고 사는 것들. 이게 먹이잖아. 생명력을 지닌 것들. 그것들을 지금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먹이로 건지고 있는 거야. 그것들을 먹이로 건지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한 생명들을 그 사람들이 먹이로 가져가면서 뭐해?
그냥 거만하게 그냥 일로 와 내가 먹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 행위를요 힘겨운 행위로도 보이지만 이런 자세로도 봅니다. 겸허한 자세. 이렇게 자신들의 먹거리가 되어주는 그런 고귀한 생명들에 대한 겸허한 태도로 무릎을 꺾는다라고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의문점이에요. 왜 그들은 무릎을 꺾어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노동의 힘겨움, 두 번째는 그런 생명들에 대한 겸허한 태도. 이어서 뭐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이것도 같은 겁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좀 묶어서 이해하겠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게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자, 참고로 쓸쓸한 맨살을 의미하는 바는 바로 뻘밭의 척박함을 의미합니다. 뻘밭의 척박함을 의미하고 왜 저렇게 생명들이 사는 곳은 저렇게 척박한 것일까? 이 부분은요, 바로 이 작품의 화자가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첫 번째, 이런 뻘밭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힘겨움과 그런 사람들이 취취하고 있는 저 생명들, 그런 생명들이 뭐하고 있는 것? 이 사투하고 있는 모습, 생존을 위한 사투. 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곳은 척박한 곳이고 그러한 인상을 지배적으로 이렇게 집약적으로 쓸쓸한 맨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이곳은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그것을 취취하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겹게 일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시가요 이렇게 돼요. 이것은 어릴 적 자신의 경험, 관찰을 토대로 두 번째 부분 넘어오면서 내가 봤던 그곳에 왜 사람들은 그렇게, 왜 생명체들은 그렇게 라고 사색을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시상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죠. 자신이 경험한 바를 통해서 뭐하고 있다? 사색,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11년부터 17년까지. 다시 한번 일찍이 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뭐뭐 때문이 뭐뭐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는 요 부분 있잖아요. 이게 1행부터 3행까지 있던 내용이었어요. 2행까지. 그게 어디에서도 마찬가지 11행부터 12행까지. 중간에 시호 몇 개는 바뀌었지만 똑같은 형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유사한 구조를 반복을 해서 온율도 형성하고 있고 의미도 강조하고 있는 유사구조의 반복도 이 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어머니가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위한 해조음. 이때 무위한 해조음은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또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다 나쁜 뜻입니다. 파도 소리. 이 부분은 뭐랑 대응이 됩니까? 소금기 많은 푸른 물과 의미상 대응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무의미한 바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이 뭐한대요?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이랍니다. 참고로 이 갯벌에서 썰물 때 만약에 물 위에 집을 지었어. 그럼 어떻게 돼? 밀물 때는 그 집이 사라져버리겠지. 그 정도로 위태위태한 환경,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뭐하는? 살아남는, 바로 여기서 물 위에 집을 새들은 위태함을 무릅쓰고 생존하는, 또는 사투를 벌이는 생명을 의미하는 새들과 두 번째,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폭우. 어떤 폭우냐?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근데 노을, 해가 지는 모습 붉은색이야. 그리고 각혈, 피를 토한답니다. 얘도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같은 색이지만, 그래서 비유를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혀 반대의 의미입니다. 노을은요, 바로 외적인 아름다움, 즉 노을이 지고 있는 폭우는 겉으로 보면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 노을은 뭐 같은 노을이다? 피를 토하는 듯한 붉은색의 노을이다. 그러면 피를 토하는 건 뭐예요? 내적으로는, 이면적으로는 그 안에 뭐가 있다? 바로 그곳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죠. 바로 고통과 아픔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런 의미죠. 정반대의 의미가 담겨있는. 선생님 예전에 남도 체험하다가 4월에 간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뭔가 농사도 짓고 이럴 때거든, 봄이니까. 근데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선생님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버스를 타야 될 상황이 온 거야. 타고 가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들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농부들의 모습과 이런 모습을 딱 보면서 와, 정말 평화로 넘치는 모습이에요. 그 말 듣고 완전 뭐라고 표현되냐면, 빡쳤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와, 진짜 이 사람 뭐 모르는구나. 겉으로 보면 왜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 보면 되게 평화로워 보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농사 안 져봤으니까. 우리가 폭우의 모습 보면, 어촌마을을 보면, 특히 노을이 진 모습 보면 우와, 되게 아름다워. 사진 찍어야지, 인증샷 남겨야지, 와, 이런 아름다운 것을 내가 경험하더니 눈에 담고 가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곳에서 그물 손질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 뱃멀미 하면서 고기 잡고 뻘에서 기어다니면서 꼬막 캐고 하는 그런 분들의 노동의 고통은 안 보이는 거야. 겉으로만 아름답다고 보는 거야. 왜? 그들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겉으로만 바다를 봤고 겉으로만 파도 소리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곳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인지 다가가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노를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뭐가 품어져 있는 것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각혈하듯 노를 뿜어내고 있는 폭우라고. 그럼 이 폭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죠. 어머니 나에게 뭘 키워준 거냐면요. 바다 가자. 와 바다다. 이게 너의 고향이야. 와 바다다. 와 파도 소리. 좀 더 들여다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좀 더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봐.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좀 더 들어가 보면 힘겹게 성스럽게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온갖 천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아있는 생명체들의 꿈틀거림.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어머니가 문정이 이분을 시인으로 만드셨구나. 참고로 최근에 내가 잠깐 좀 컨닝 좀 할게. 여기에서요 제가 수업을 하다가 현대시편에서 미안해 컨닝 좀 할게. 여기 있구나. 다음에 해줄게. 요 시에서 어머니가 어떤 나에게 어떤 존재였다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시인이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뭐 하게 된 겁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좀 더 깊숙이 그들에게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근데 뒤에 있는 표현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들과 그 다음 중요하죠.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 참고로 슬프고 경건한 손의 원관념부터 아셔야 되는데 원관념은요 바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곱 번째 줄 올라가 보면 먹이를 건지기 위해 사람들이 무릎을 꺾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이고 먹이를 건지는 주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슬프고 경건한 손이 바로 위에 나오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손을 뭐라고 표현했어? 슬프고도 경건한 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슬프고 경건한 손이냐면 성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고 있는 그분들이 고개 빳빳 쳐들고 계신 분 혹시 본 적 있는 사람? 왜 그 아기를 안고 고개를 숙이고 계신 그분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나 다 어때요? 살짝 고개가 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자처럼 고개를 숙이고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때 성자, 성스러운 존재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성자에다 빗댔을까? 이게 중요하죠. 바로 성자는 숭고한 존재. 그래서 성자에 빗댄 것은 누구를? 이 사람들을 숭고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노동은 어떤 행위다? 성스러운 행위다. 노동은 성스러운 행위다. 그리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땅을 향해서 뻘을 향해서 열심히 먹이를 건지고 있는 슬프고 경건한 손. 이때 슬프고 경건한 손에 슬프고는 노동은 힘겨운 행위다.
그리고 경건한 손. 경건하는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은 어떤 행위다? 겸허한 행위다. 경건한 행위 또는 겸허한 행위.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아,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주고 나에게 깨달았으면 하고 원하신 것은 이런 것이었구나. 바로 노동의 가치예요. 노동이 무엇인가? 노동은 힘겨운 행위이지만 노동은 경건하고 겸허한 행위이며 노동은 결국 성스러운 행위였구나.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색과 어머니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깨달음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시상이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짓는 방법. 오른쪽 3번 문제 보기 같이 읽어보면 돼요. 이 작품은 율포의 바닷가 풍경을 묘사하면서 힘들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노래한 서정시이다. 이 시 화자는 어머니와 바다에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색과 성찰을 통해 강인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주제의식을 끌어내고 있다가 바로 이 작품 전체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신동해 보겠습니다. 시상전개. 첫 번째, 어릴 적 관찰을 바탕으로 한 경험을 토대로 뭐가 나옵니까? 사색. 그리고 의문을 바탕으로 한 성찰. 그러다 마지막 부분에서 깨달음이라는. 노동은 뭐야? 바로 힘들지만 성스러운 행위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 순간 행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뻘밭은 어떤 곳이었다? 척박하고 처절한 곳이었구나 를 깨닫게 되었죠.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 의문이 있죠. 왜 사람들이 무릎을 꺾고 허리를 굽힐까? 바로 노동은 뭐한 것이다? 힘겨운 것이다. 반면 또 뭐도 있다. 그런 생명체들에 대한 겸허한 자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도출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노동은 힘겨운 것이다. 무릎을 꺾고 허리를 굽혀야 되는 이제 나이 먹어봐봐. 제일 아픈 데가 무릎하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 아이고 허리야. 이것을 평생 해오신 거야 그분들이. 노동의 힘겨움. 두 번째, 그 자세를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는 행위를요 어떤 대상을 향한 되게 존경의 자세, 어떤 경건한 자세로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세와 비슷하다 해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희생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걸 먹거리를 주고 있는 그런 생명체들에 대한 겸허하고 숭고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두 가지를 해석한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왜 쓸쓸한 맨살일까? 이것은 뻘밭의 척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한 그런 생명체들의 사투와 함께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쓸쓸한 맨살이죠. 노동의 의미. 결국 노동은 뭐야? 노동의 의미. 세 가지. 첫 번째, 노동은 성스러운 행위다. 두 번째, 노동은 힘겨운 행위다. 세 번째, 경건한 행위다. 세 가지 다 나왔죠? 성스럽다, 힘겹다, 경건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16쪽에 이규보의 이곡설. 참고로 이 작품의 갈래가 고전 수필이면서 시대적으로 옛날에 쓰인 거야. 한문 수필이고요. 그런데 한문 수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설과 기가 일반적입니다. 설과 기. 그래서 설로 끝나는 경우 보통 우리가 이런 거예요. 글쓴이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을 드러내는 구조의 수필을 설이라고 많이 붙이고요. 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건축물이나 자신의 여행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되면 보통 기로 많이 끝나요. 그래서 설로 끝나는 예들이 되는 작품 중에서 우리 참화설, 슬견설, 경설 이런 식으로 설로 끝나는 수필들은 말을 빌력한 경험, 그 다음에 이와,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해충이 있지, 이와 강아지, 개의 죽음에 관련된 경험, 그리고 거울에 대한 경험, 이런 식으로 경험을 많이 다루고요. 기는 건축물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잖아. 수오제기. 작년에 배웠지? 나를 지키는 것. 큰형님은 나를 지키고 계신다. 수오제에서. 수오제가 집이야 얘들아. 이 제자가 집제자거든. 알겠지? 또는 허균의 통곡헌기. 헌도 집이에요. 통곡헌, 오죽헌 이런 식으로 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나 헌이나 당 이런 것들이. 또는 최익현의 유한라산기. 이것은 한라산을 여행한 기록, 이런 식으로 기 수필은요 건축물이나 여행과 관련된 수필. 그냥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할 거고, 그 글자를 통해서 구조가 예측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글도 글쓰기에 체험이 나오고 체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이 나오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설이다 보니까 글의 성격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표에 경험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신의 체험이 나오니까. 그리고 깨달음이 나오니까 교훈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비판적이고 유추적인 건요, 이 글의 특징입니다. 이 글은요, 당시 현실을 비판하고 자신의 경험에서 유추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확장을 시켜요. 이 두 가지는 본문 공부하면 설명하도록 하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자, 자신의 경험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떤 경험이냐?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3칸이 있어서, 자, 행랑채가 있는데 얘가 3칸이에요. 자, 3칸 중에서 2칸, 1칸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부득이 그것들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수리할 때의 리가요, 앞으로 가면 두음 법칙에서 이로 바뀝니다. 수리하다의 리자가 이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을 의미하는 말 중에, 그러니까 제도 있고 헌도 있고 당도 있지만 옥자도 있습니다. 가옥할 때 옥. 그래서 행랑채가 옥이에요. 그래서 이옥설입니다. 집을 고친 경험에 대한 수필. 됐지? 행랑채라는 집을 고친. 자, 그럴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중에 2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어요. 얘는 오래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 오래된 집이어서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수리하지 못했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습니다. 얘는 집이 헌지 오래되지 않았어. 급히 기한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됐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었고 돈이 아주 많이 들게 되었고, 반면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즉 나무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자, 이 경험입니다. 이게 글쓰기 경험이에요. 뭐 한 거야? 집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이 비를 맞은 지 오래돼서 묵혀두면 많은 돈이 든다. 근데 비를 맞은 지 한 번밖에 안 됐을 때 바로 고치면 적은 경비가 든다. 이 경험 있잖아요. 이 경험의 차이. 이 경험의 차이를 가지고 두 번째 뭐 하게 되느냐? 확장을 통한 깨달음을 드러내는데, 이때
확장의 방식이 바로 이 유추라는 방법이 사용돼요. 유추. 우리 유추는 유비추리의 줄임말로요. 추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루어 짐작하는 방법. 이런 구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제사 압축하면 A가 B 하듯 C도 D 한다 구조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한 겁니다. A가 B 하듯 C도 D 한다. 보통 앞에 것은요 구체적인 것이고요 뒤에 것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앞에 것이 보조적이라면 이 뒤에 것이 원관념에 해당되는, 쉽게 말하면 이 뒤에 거를 얘기하려고 앞에 것을 비유적으로 제시한 걸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 마라톤이 완주가 중요하듯 입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마라톤은 실제로 사람이 뛰는 스포츠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이잖아. 완주의 의미가 있잖아.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초반에 맡기면 안 되지. 체력감비가 중요하지. 그렇듯 입시, 우리가 공부해서 대학 가는 과정은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상적인 활동이란 말이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체력감비가 중요해. 끝까지 버텨내는 자, 끝까지 자신의 체력을 유지해서 입시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가 성공한다. 이렇게 비유해서 이게 이러하듯이 이것도 이러한다. 바로 여기서 뭐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것, 추상적인 것 사이에서의 이러한 유사성이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오래된 것이 돈이 많이 들듯 오랫동안 고치지 않은 습관은 사람을 나쁘게 한다. 현지 얼마 되지 않은 집을 고칠 때 경비가 적게 들듯 잘못된 습관을 빨리 고치면 사람의 몸을 나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것들, 그렇죠? 유사한 것들 사이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추리하는 방법을 유비추리라고 부릅니다. 이때 확장이 일어나요. 어떤 확장이냐? 바로 사람의 몸도, 이 사람의 몸,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몸, 구체적인 사물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때 몸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의 습관이나 여러 가지 행동과 관련된 몸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약간 추상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의 습관, 사람의 행동 패턴.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관련해서 유추적 적용을 한 첫 번째 부분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잘못을 알고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건 이상할 것이고, 집이 헌지 오래되면 경비가 많이 들듯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오래오래 두게 되면 결국 못 고친답니다. 못 고쳐가지고 뭐예요? 자신의 몸을 패망하게 만들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몸을 망치는 여러 가지 습관 중 하나가 뭐냐면 미루는 습관. 아, 내일 하자. 그만하자. 내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오늘 너무 피곤해서 다 못 끝낼 것 같아. 애가 남겨놔야지. 이런 습관이요, 가장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위험한 습관이었어요. 끝내지 않는 거, 마무리를 잘 안 하는 습관. 평생 갈고 진짜. 왜냐면 내가 그런 걸 좀 중간중간 겪어본 게 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요즘에 잠자는 습관, 일어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이거는 좀 안 좋다 싶은 느낌이 있으면요 바로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고쳐진답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쓸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더 확대가 됩니다. 즉 국가의 정치 더 확대가 되고, 한 개인적 차원에서 나라의 차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유추적 적용 두 번째.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만약에 나라가 되게 잘 돌아가고 있어. 태평한 상황이야. 그럼 이런 말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여기에서 글쓰기는 뭘 갖고 있구나. 당시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라가 태평한 상태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 잘하고 나라가 잘 돌아가면요, 뭐 정치 칼럼 쓰는 분도 잘한다 이렇게 하지 뭔가 문제점 제기하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럴 때 이런 얘기 하는 이유 볼게요. 모든 일에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으면, 여기서 핵심 뭡니까? 백성에게 해가 되는 일. 오래 묵혀두고 고치지 않으면 뭐 하게 됩니까? 나라가 위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못 살게 된 후에 갑자기 또 변경하려고 하면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 즉 백성에게 해가 되는 정책을 뭐하면 오래 두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위태하게 된다. 만 언급되고 이것을 바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 이거 언급 안 돼 있죠?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까지 유추가 오면요, 답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상 독자 누구? 나라의 정치라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라가 위태하지 않으려면 니네가 답을 알 거야. 잘못된 점 바로 고치면 되라고. 백성에게 해가 되는 정책을. 그래서 바로 고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국가가 안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로 삼가다, 몸가짐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선입법으로 마지막에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요 글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화를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깨달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른쪽 2번 문제의 논어의 구절 중에요, B예요. 잘못을 알았으면 고치는데 주저하지 마라. 즉 잘못을 알고 고쳐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수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고 시기 그만 보시고 마무리해드립니다. 8분 동안. 다음 시간에 이청준의 소리의 빛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나눠드린 문제 신앙감부터 시작해가지고 풀이를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음 주 화요일에 이것도 하고, 우리 지난번 못 드린, 오늘 못 드린 어휘학습 있지, 한탄, 한자어 2 이건 알고. 그때 빼고 질문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공통 질문해야 돼. 오늘 수업 받은 거. 공통 질문. 이거 오늘 내용 중에 이거랑 앞에 우리 60명 좀 마무리하고.